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사 개그맨 역계 썬킴 인사드리겠습니다. 멕시코, 공식 이름은 멕시코 연방공화국인데 엄청 큰 나라죠. 치와와도 거기서 났고, 치와와가 개 이름이 아니라, 물론 개 이름도 치와와지만 멕시코의 여러 주 가운데서 치와와 주가 있거든요. 그 치와와 주에서 나온 개 이름이라고 해서 치와와고, 데킬라. 여러분, 데킬라는 뭐로 만들었게요? 데킬라로 만들었다고요? 아니요. 용설란이라고 하는 선인장으로 만드는데, 이게 약간 벗어나지만 만들어진 계기가 참 웃기는 게 뭐냐면, 우연히 만들었어요. 우연히. 어느 멕시코의 한 동네에 산불이 났거든요. 산불이 나가지고 이제 진화를 한 다음에 가보니까 용설란이 다 타버린 거예요. 선인장들이. 근데 어디서 아주 향긋한 냄새가 나서 주민들이 다 타버린 용설란을 슉 잘라보니까 용설란 안에 있던 그 과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열에 익어가지고 발효가 된 거예요. 마셔보니까 기똥찬 거지 이게. 그래가지고 그거를 술로 만든 게 데킬라인데, 왜 이름이 데킬라냐? 그 산불이 난 동네 이름이 데킬라였어요. 끝. 자, 미겔 이달고 신부님의 그런 그 독립, 일단 결과적으로 실패했다고 어저께 말씀드렸죠. 왜? 멕시코 시티에 있던 크리오요가 스페인 쪽으로 붙어버린 거예요. 자기들도 잃을 게 많은 거지. 돈, 기득권 이런 것들이요. 그렇지만 그 미겔 이달고 신부님의 그런 절규 외쳤던 그날, 1810년 9월 16일이 멕시코 독립기념일이다. 아직까지 말씀드렸는데, 또 다른 신부님이 한 분 또 계셔요. 미겔 이달고 신부님은 북쪽에서 독립을 외치셨습니까? 남쪽에 호세 모렐로스라는 신부님이 계시는데, 이달고 신부님이 체포돼서 처형당한 이후에 그 바통을 받아가지고 다시 독립에 뛰어드신 분인데, 이달고 신부님의 그 실수를 거울 삼아요. 정말 일단 미겔 이달고 신부님은 주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으로 아멘. 실수를 되풀이하지 말자. 일단은 이 전투에서, 독립 전투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조직력과 전투력이 필요하다. 아무리 사람을 죽이지 말라라는 주님의 말씀도 있었지만, 일단은 우리가 총칼을 들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 독립군을 조직화하고 또 이 총칼로 무장을 해요. 1813년부터 호세 모렐로스 신부가 스페인군과 맞서가지고 대등한 전투를 벌여요. 이번엔 이쪽도 총칼, 저쪽도 총칼이에요. 그러니까 군과 군대로 부딪히는 거죠. 그러니까. 하지만 이번에도 호세 모렐로스 신부님이 이쪽 독립군이 지고 맙니다. 왜? 또 돈 많은 기득권 크리오요가 스페인군 쪽으로 붙어버렸기 때문이죠. 1815년 호세 모렐로스 신부도 스페인군에 체포돼서 총살을 당합니다. 보세요, 지금요. 일단 스페인 주둔군의 역할도 컸지만 북쪽, 남쪽 독립운동을 다 실질적으로 진압을 한 것은 크리오요들이잖아요. 돈 많은 보수 크리오요들이요. 입김이 무지무지하게 커집니다. 봐요, 스페인 본국에서 오신 분들, 개빠서 우리 크리오요의 도움이 없었으면요, 당신들 벌써 지금 병풍 뒤에서 향 맞고 있어 지금. 맞는 말이에요, 솔직히요. 그래서 엄청나게 입김이 커졌는데, 이때 멕시코의 실질적인 독립 통치자가 등장을 합니다. 아구스틴 이투르비데라는 사람인데, 그냥 이투르비데라고 할게요. 아구스틴 이투르비데. 화장실 그 비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이 이달고 신부와 모렐로스 신부군을 진압하고 죽여버린, 탄압한 크리오요 출신의 군인.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북쪽과 남쪽의 그 민중 봉기를 탄압을 한 크리오요의 대장이에요. 이투르 비데. 이 사람이 당시 그 고위 성직자, 여기서 말한 고위 성직자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부패한 성직자들.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으로 돈 뒷돈 이쪽으로 내놔라. 그리고 크리오요 출신들의 지주들. 뭐 우리가 크리오요 지만 돈만 있으면 되지 뭐. 농장주들. 야, 원주민들 다 끌고 와. 채찍으로 쳐. 팍! 이런 기득권층의 엄청난 지지를 받아요. 이투르 비데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크리오요 출신 지주들, 농장주들. 스페인 본국도 망하고 지금 보니까 독립군들 탄압하는 과정 보니까 이 스페인 군도 별거 아니네. 본국에서 보급도 안 하고 말이야. 우리 크리오요들끼리, 돈 많은 크리오요들끼리 독립하자야. 우리가 돈이 없냐, 군사력이 없냐. 세상 물정 모르는 순진한 신부들이 또 까불면 그냥 밟아버리면 돼. 그냥 사뿐히 지려 밟고 가소서. 그래가지고 결국 돈과 권력으로 반대 세력, 그러니까 정말 힘없고 빽없는 이 원주민들을 눌러버리고 돈 많은 기득권 크리오요의 지원에 힘입어가지고 1822년 멕시코 제국의 초대 황제로 이투르 비데가 올라가는데, 아까 이름이 뭐였다고 했죠? 아구스틴 이투르 비데지 않습니까? 아구스틴 1세로 즉위를 합니다. 맞아요. 황제. 멕시코는 처음에는 황제가 다스리는 멕시코 제국이었어요. 이렇게 멕시코는 새로운 형태의 권위주의, 자본주의 국가로 탄생을 하는데, 자,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이 멕시코의 독립 과정과 우리 조선, 대한이죠. 대한의 독립 과정이 조금이 아니라 많이 연결돼 있어요. 우리 한민족의 가슴 아픈 스토리가 또 이 멕시코 땅에서 펼쳐집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이 멕시코 땅에서 우리 조선인의 한많은 멕시코살이, 다음 시간에 공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역사 개그맨 역계 썬킴 인사드리겠습니다. 올라 게 빠소. 지난 시간에 멕시코와 우리 한국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가끔씩 여러분들 TV 다큐멘터리 보시면 아시겠지만 멕시코와 쿠바의 한인 4세, 5세가 등장을 하는 다큐멘터리가 있거든요. 4세, 5세면 적어도 한 100년 전에 멕시코와 쿠바로 건너갔다는 얘기인데, 도대체 어떤 루트로 그 쿠바와 멕시코로 이민을 갔을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04년 12월 17일부터 1905년 1월 13일까지, 그러니까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이완용 등등등등이 이제 을사늑약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외교권을 일본에 팔아 넘기는 그 해죠. 1905년이요. 마침 또 그때 러일 전쟁도 일어나고 복잡한 해였는데, 요때 대한제국의 황성신문의 광고가 딱 나와요. 북미 묵서가에, 묵서가는 멕시코를 한자로 쓴 거거든요. 묵서가. 북미 묵서가. 이 나라가 어딘가? 미국 옆에 있는 문명 북왕국입니다. 근데 부자 나라이기 때문에 부자는 여러분들 일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동자가 부족해요. 벌써 청나라와 일본에서 많이 건너가서 노동자들이 그 묵서가에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대한제국, 대한에서도 가실 분이 계십니까? 신청하십시오. 라고 멕시코 이민 광고가 떠요. 황성신문에. 1905년도에요. 그때는 이 나라가 일본에 넘어가기 직전, 넘어가는 해죠. 그러니까 얼마나 못 살고 힘들었겠습니까? 일반 백성들이. 이완용 등등등은 일본에 빠라삐리뽕 붙어가지고 잘 살게 됐지만 더 여러분 참 저 썬킴과 또 박지훈 변호사라고 아시죠? 그 박지훈 변호사 공식적으로는 변호사인데 거의 개그맨이신 분과 배신의 역사라고 지금 또 네이버 오디오에서 새로운 그 채널을 열었어요. 여러분들 재밌거든요. 많은 청취 부탁드릴게요. 배신의 역사, 어떤 내용이냐면
역사 속에서는 이완용 같은 이런 역사 속에 있는 죄인들을 현재의 법정에 세우면 과연 몇 년형을 때려봤냐,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컨셉이거든요. 재밌어요, 여러분. 들어보시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완용을, 을사늑약의 주인공,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일본에 팔아넘긴 이완용을 우리 서울에 있는 이 대법원이든지 우리 법정에 세운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네이버 오디오에서 배신의 역사 구독 많이 해주십시오, 여러분들. 어쨌든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 나라가 일본에 넘어가기 직전 1905년도에 얼마나 못 살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농민 노동자들 광고를 봐요. 어이 김서방, 그 묵서가란 나라가 노동자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어차피 지금 우리가 먹을 것도 없고 한데, 에이 이리 주구나 저리 주구나, 우리 한번 건너가 볼까? 그려 뭐 돈도 뭐 꽤 준다고 하는데 아유 한번 가보지 뭐. 엄니 아버지, 아이고 내 재산을 못 드려도 일단 멀리 저기 바다 건너의 나라에서도 제가 재산들 올릴 테이고. 이래가지고 총 1033명이 지원을 하는데 대부분 다 정말 먹을 거 없고 살 방법도 없어가지고 이리 주거나 저리 주거나 가다가 바다에 빠져 주거나 일단 한번 가보자 라고 했던 정말 불쌍했던 우리 조선 그리고 대한제국의 백성들이었거든요. 꿈은 품었죠. 왜냐면 광고에서 그렇게 나왔으니까. 에이 미국 바로 밑에 있는 아주 아주 부강국입니다. 가시면 잘 살 수 있어요. 지원하세요. 일본에서도 많이 가서 벌써 떵떵거리고 잘 살고 있어요. 그려 우리도 한번 고깃국에 쌀밥 한번 먹고 죽자고. 그려 가자. 그래서 1905년 4월 4일 제물포항에서, 그러니까 인천항이죠, 일포드호라는 배를 타고 1033명의 우리 한인들이 뿡 출항을 해요. 부푼 꿈을 안고 우리도 드디어 쌀밥에 고깃국 먹을 수 있을 것이요. 요코하마를 거쳐서 일본, 태평양을 건너가지고 40일이 넘는 항해 끝에, 얼마나 거기 힘든 항해였으면 요즘도 여러분들 멕시코까지 가려면 적어도 20시간까지 걸려요, 비행기 타고. 근데 그때 배 타고 가지 않습니까? 태평양 건너서. 40일이 넘는 항해 끝에 가다가 애들 3명은 죽습니다, 배 위에서. 너무 힘들어서. 1905년 5월 15일 멕시코에 도착을 해요. 근데 그들이 기다렸던 것은 약속의 땅이 아니라 생지옥. 유카탄 반도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우리 뭐 마야 문명, 아즈텍 문명, 뭐 잉카 문명 설명할 때 나오던 아즈텍 반도에 22개의 애니깽 농장들이 있었어요. 애니깽이 뭐냐면은 일본어 아니에요. 그 선인장의 일종인데 먹는 건 아니라 거기서 그 선인장을 채취해가지고 애니깽이란 선인장을 그 안에 있는 섬유질을 말려가지고 밧줄을 만들어요. 밧줄을 만드는 재료가 애니깽인데, 그 당시에 미국 남부에 밀농사가 급증을 합니다. 대박이 난 거예요, 밀농사. 그러면 밀을 담는 포대용 밧줄, 노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니깽 농장이 어마무시하게 멕시코에 생겨요. 바로 위에 미국에서 어이 아미고, 우리 밧줄 필요한데 애니깽 좀 없나? 기다리시오, 폴파보르, 바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애니깽 농장이 유카탄 반도에 22개 넘게 생기는데 거기에 다 배치가 돼요. 근데 유카탄 반도가 거의 적도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한여름은 말할 것도 없고 40도 이상 올라가는 떼약볕이죠. 그 당시 이제 애니깽이 멕시코의 최대 수출품이 됐어요. 미국으로 바로 수출을 하니까. 그러니까 카우디오 기억나세요? 카우디오? 그 당시 이제 그 라틴 아메리카에 있던 지방 군벌들, 사병들이 있고, 우리는 뭐 페르난도 가문을 위해서 죽겠다, 오른쪽 우양우 좌양좌, 이런 사병들 가지고 권력을 잡았던 지방 그 군벌들, 카우디오. 이 카우디오들이 다 애니깽 농장들을 다 갖고 있어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원래는 원주민들을 노동을 시켰어요. 거기 애니깽 따라고. 이게 보통 한 명당
하루에 2,500개를 따야 되거든요. 근데 애니깽이 선인장이에요. 선인장. 가시 찔려봐 여러분. 여러분 따라고 하면 하루에 한두 개도 못 딸걸요. 이거를 하루에 2,500개 이상을 따게 시킨 거예요. 노동자들을. 원주민들 노동력이 부족한 거지. 그래가지고 멕시코가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모르는 저 멀리 있는 아시아 약소국에서 노동력을 카우디오들이 착취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기친 거죠. 국제 사기. 오면은 지상 낙원이 펼쳐져 있을 것이다라고 이 카우디오들이 사기를 쳐가지고 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애니깽이라고 옛날에 그 1995년도에 영화도 있었어요. 우리나라 영화. 그 장미희 씨랑 지금은 고인이 되신 임성민 씨가 주연을 한 애니깽이란 영화가 있었는데 배경은 멕시코 유카탄 반도예요. 그때 그 애니깽 따라간 그 한인 노동자들 그린 영화인데 내용은 약간 뭐 한번 시간 되시면 보세요. 하여간 태평양을 건너가지고 1,033명의 한인들이 뭐 3명은 죽었으니까 1,030명이 도착을 했었습니까? 아니 뭐야? 김서방 이것이 그 황성신문에 났던 그 멕시코란 나라 맞아? 아니 왜 이렇게 더워? 그리고 우리를 또 어디로 끌고 가는 거야? 이 뭐야? 이거 나무 크기가 사람 키만 해. 여러분 그 애니깽이란 그 선인장은 사람 키보다 높아요 이게요. 그거를 하루 2,500개씩 잘라야 된다니까요. 이 뭐야 이거? 코리아에서 온 노동자들 웰컴 웰컴. 하하. 내일부터 from tomorrow 여기에 있는 애니깽들 2,500 2,500개씩 따르. 뭐야? 이걸 2,500개씩 따라고? 말이 일단 안 통해요. 저는 이렇게 지금 얘기했지만 이쪽은 조선말을 못하고 저쪽엔 스페니쉬를 못하고 그러니까 말을 안 들으면 채찍질을 했었어요. 그때 멕시코 그 노동자 관리하던 우리가 십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을 알아들어도 채찍, 못 알아들어도 채찍. 그러니까 한마디로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 사람들이 불쌍한 우리 한인들이요. 그 기록에 나와 있는데 얼마나 비참한 생활을 했냐면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것이 국가의 죄냐, 사회의 죄냐, 나의 죄냐, 아니면 운명의 죄냐. 울고 불고 자살을 한 동포들도 속출을 했다고 하죠. 당연히 이봐 김서방, 우리 이렇게 살 바에는 역시 고국의 고자도 다시 구경도 못하고 죽게 생겼어. 우리 튀자. 그래요. 우리 도망가자 그래. 그래 온밤에 우리 튀는 것이요. 가자. 그래. 수많은 그 한인 노동자들이 탈출을 시도를 했지만 생각해보세요. 여긴 경상도 전라도가 아니에요. 바다 건너 멕시코 유카탄 반도거든요. 말 안 통하죠. 어디가 어딘지 모르죠. 바로 사설 경찰한테 잡혀가지고 카우디오한테 넘겨졌다고 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농장주 카우디오라고 하면 도망갔던 노동자가 붙잡혀오면 고생 많았지. 고기국이라도 좀 먹어. 이럴까요? 뭐야? 내가 돈 주고 사온 노동자들이 튀야. 채찍 갖고 와. 채찍. 야, 푸슉.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 애니깽 스토리, 가슴 아픈 애니깽 스토리. 제가 좀 약간 코믹하게 하고 있지만 정말 눈물겨운 한인 이주 노동자들의 스토리였거든요. 다음 시간 또 투비 컨티뉴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애니깽, 그러니까 사람 키보다 큰 이 선인장, 이걸 잘라가지고 이제 멕시코에서 밧줄을 만들어서 이제 미국에 납품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노동력이 모자라가지고 뭐 조선, 기타 등등 뭐 힘없는 아시아 국가에서 노동자들을 다 국제 사기친 거죠, 여러분. 그 멕시코 정부가. 그러니까 멕시코로 데려와서 노예 생활을 시켰다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이제 그 멕시코의 그 대통령 이름이 포르피리오 디아스라는 독재자예요, 독재자. 그냥 디아스 대통령이라고 하는데 멕시코 원주민의 피를 타고 났어요. 근데 겉보기는 원주민인데 속은 완전 백인. 나는 스페인 사람이다. 이런 독재자였거든요. 디아스. 그리고 철저하게 친미 자본주의자였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어이 디아스 거기 뭐 애니게임 밧줄 없나? 딸랑딸랑 곧 보내드리겠습니다. 어이 그 에이 유카탄에 있는 그 카우디오들 빨리 좀 노동자들 좀 굴려가지고 밧줄 빨리 지금 만들라고 위에 상전 미국께서 빨리 달라고 하잖아. 암소리 빨리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정말 이럴 땐 여러분들 국가가 나서가지고 외국에 나가 있는 제외 국민들 국가가 챙겨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1905년 을사늑약으로 늑약이라는 것은 강제로 체결한 조약이란 말이에요. 을사년에 일어난 1905년이 을사년이니까 여러분 참 정말 을씨년스럽다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을사년에서 나온 거예요. 정말 분위기가 싸했다고 해서 을씨년스러워 을사년스럽다. 어쨌든 1905년 을사늑약 이완용 등등등이 도장 위조했다기보다 고종 승인 없이 저들끼리 찍어가지고 외교권을 일본에 갖다 바쳤지 않습니까? 외교권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우리 대한제국이. 그래서 뭐 제외 공간이고 뭐 이게 없는 거예요 지금. 국제 미화된 거예요. 1000명이 넘는 한인들이요. 멕시코에서. 어디 호소할 데도 없어요. 채찍을 누가 때리면 맞고 봉급을 안 주면 그대로 밥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노예 생활을 하던 찰나에 1905년부터 정확하게 5년 후 1910년 경술국치로 아예 나라가 망해버리죠. 우리나라. 그때부터 일본 식민지가 되지 않습니까? 대한제국 조선 빠이빠이예요. 본격적으로 이 1000명이 넘는 한인들이 국제 미아 고아가 돼 버립니다. 근데 참이 눈물 나는 게 뭐냐면 나라가 망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애니갱 농장에 있던 한인 멕시코 한인들 그 가운데서도 독립운동을 또 해요. 그 김구 선생이 남겼던 그 편지들을 보면은 그 없는 돈에 그 애니갱 농장에서 그 노동을 하던 우리 멕시코 한인들이 그 없는 돈의 20%를 다 모아서 월급을 조금 줬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없는 돈에 모아서 20%를 모아가지고 독립자금으로 상해 임시정부랑 김구 선생님한테 송금을 했대요. 자기들도 먹을 게 없는데. 김서방, 그래요. 왜? 아무리 그래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들다고 하더라도 나라가 망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한가롭게 이렇게 이 월급이나 받을 수가 안 되지. 맞아. 우리 뭐 한 끼 덜 먹으면 되지. 뭐 한 끼 덜 먹는다고 죽겠나? 우리 받는 월급 뭐 얼마 안 되지만 여기서 조금씩 모아가지고 십시일반이라고 이 돈을 저기 뭐 상해 뭐 임시정부가 생겼다고 하다군 그쪽으로 우리 보내도록 하재. 이렇게 했다고 하죠. 여기에 감명을 받은 도산 안창호 선생이 직접 멕시코 애니갱 농장에 찾아가가지고 격려를 했다고 하는데 무슨 말 했냐고 하면 이 말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한인 여러분들. 애니갱 한 단이라도 묶는 것은 다 나라를 위한 일입니다. 라고 격려를 했다고 하죠. 이완용 등등등은 지금 공식적으로 여러분 그 당시 이완용이 일본으로부터 받은 땅이 서울 여의도 8배가 넘어요. 이렇게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들은 떵떵떵떵 거리고 있는 반면에 이렇게 정말 한 푼 두 푼 먹을 거 밥 한 끼를 위해 가지고 태평양 건너서 이 애니갱 농장에 도착한 이 조선 농민 노동자들은 없는 가운데서도 모아서 돈을 모아가지고 이 돈을 상해 임시정부에 넘겼다 이거죠. 자, 이제 멕시코에서 일을 하고 있던 한인들은 어느 정도 정착이 됐어요. 사람 죽으라는 법은 없지요. 상황이 또 어떻게 됐냐면 1910년도에 이제 우리나라가 일본 식민지가 되고 그로부터 정확하게 8년 후 1918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썬킴의 세계사 완전정복 거의 첫 부분으로 뾰루루루루 돌아가면 1차 대전이라는 게 아마 일어났을걸요? 1918년도에 1차 대전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때
1차 대전이 발발했던 1918년도에 유럽의 설탕 가격이 급등을 해버려요. 근데 이 설탕을 다 어디서 수입을 해오냐? 쿠바! 아바나! 쿠바에 있는 사탕수수 농장에서 다 재배한 그 설탕을 유럽에 수출을 하던 상황이었거든요. 당연히 이야, 유럽에서 우리 쿠바 사탕수수 설탕 많이 사간다 야. 야, 좀 더 생산해. 노동자가 없는데요. 그래? 아유, 뭐 일손 없나? 그래가지고 그 소리를 듣고 저기서 일자리가 있다고 하니까 돈 더 준다고 하니까 쿠바에서요. 사탕수수 농장에서 멕시코에서 약 300명 정도의 한인들이 쿠바로 건너가요. 배 타고요. 또 배 타고. 정말 대접을 잘 받았다고 하죠. 왜냐면 그때 이제 새로 이제 신규 리크루트를 한 신참들은 뭐 사탕수수 뭐 손 베었어요. 빨간 약 없어요. 이랬던 반면에 이 300명의 한인들은 멕시코 애니깽 농장에서 자기보다 키보다 큰 애니깽을 하루에 2,500개씩 잘랐던 베테랑 중에 베테랑 아니에요. 완전 기술자들. 그래가지고 엄청 그다음 몸값이 치솟았다고 합니다. 멕시코에서 건너왔던 애니깽 농장 출신이다. 웃돈 주고 데려가고. 왜냐면 하루에 2,500개씩 뺐는데 내 키보다 높은 거. 이깟 사탕수수 누워서 뺀다 누워서. 이렇게 됐다고 하죠. 그래서 쿠바에 또 한인들이 정착을 하게 됩니다. 쿠바 얘기 나온 김에 쿠바만큼 정말 이 산전수전 공중전 나라 사이즈는 작아요. 카리브해에 있는 조그만 섬나라죠. 그렇지만 이 쿠바의 역사를 보면 정말 다이나믹해요. 업다운 업다운 업다운. 영화를 찍어도 수백 편은 나올 정도의 스토리가 나오는데 이왕 쿠바 얘기 나온 김에 쿠바 얘기 좀 해봅시다. 쿠바! 혹시 여러분들 쿠바 위치를 모르시는 분들은 잠시 방송 스탑하시고 쿠바 위치 보시고 시작할게요. 쿠바는요, 이 라틴 아메리카의 다른 국가들과 같이 나폴레옹이 스페인을 후루룩 짭짭 드신 다음부터 강력하게 독립운동이 일어나요. 뭐 라틴 아메리카가 다 그랬지 않습니까? 종주국 스페인이 없어졌는데. 근데 이상하게 쿠바는 번번이 독립운동을 실패를 합니다. 독립이다! 무슨 헛소리! 독립이다! 무슨 헛소리! 이런 식으로. 왜냐면 이 쿠바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쿠바는 사탕수수 농장에서 설탕을 많이 생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국 스페인 입장에서 봤을 때도 다른 건 다 뺏겨도 그러니까 멕시코와 쿠바 요 두 개는 뺏길 수가 없다. 그런 입장이거든요. 멕시코 끝까지 버티다가 역부족으로 그건 독립이 돼버리죠. 쿠바만큼은 절대 우리 못 놔. 스페인 본국에서. 그래서 계속 독립전쟁이 실패를 해요. 쿠바가요. 결국 독립을 해요. 근데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독립을 누가 시켜주냐면 결정적으로 미국이 시켜주거든요. 그거 미스터 선샤인 그 이병헌 씨 나왔던 거 그 제일 첫 장면 미국 스페인 전쟁 썬킴의 세계사 완전 정복에서도 한번 언급했지 않습니까? 1898년 미 스페인 전쟁. 이병헌 씨가 이 2회인가 3회인가 미스터 선샤인에서 막 달려가서 싸우는 거 다시 그때 말씀드렸죠. 굉장히 과장됐다고 미스터 선샤인. 미국 측 전사자는 4명인가 밖에 안 돼요. 소풍처럼 like picnic. 소풍처럼 쉬운 전쟁이었다고 말씀드렸죠. 어쨌든 미국 스페인 전쟁은 1898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미국 땅, 스페인 땅에서 벌어진 전쟁이 아니라 쿠바에서 발생한 전쟁이에요. 왜 그러냐? 그 당시 이제 그 스페인 본국이 저기 쿠바 보고 아이 쿠바에 있는 우리 식민지 동포 여러분들 동포 여러분 거기 미국에서 막 갖다 쓰고 한다는 거 알고 있는데 우리 본국 스페인 거 써. 어? 쿠바 농민들과 이 시민들은 당연히 싫다고 했겠죠. 뭔 헛소리야. 아니 스페인에서 들어온 거 대서양에서 배 타고 온 거기 때문에 굉장히 비싸잖아. 똑같은 제품이 스페인에서 건너온 건 $100인데 미국에서 건너온 건 $50면 난 미제 쓸 거야 미제. 아이 무슨 헛소리야 이 스페인 애들 저거 진짜. 투 말하더니 미쳤나?
계속 쿠바에서 거부를 해요. 근데 스페인은 강매를 시켰거든요. 무슨 소리야? 미국 그만 싸. 우리 스페인 비싸더라도 본국가 쓰란 말이야. 뻘바벌. 결국 쿠바에서 농민 폭동이 일어납니다. 못 사겠다 뒤집어엎자. 무슨 스페인 거냐? 난 미국 거 쓰겠다. 스페인은 그래? 그럼 미국 거 쓰세요. 미안해요. 가 아니라 스페인 본국에서 진압군을 파견해서 강경 진압을 했다고 하죠. 그거를 또 미국이 가만히 보고 있다가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당연히 미국도 피해를 본 거죠. 아니 나도 그 싼 값에 지금 쿠바에서 팔아가지고 짭짤하게 수입을 보고 있는데 무엇이야. 스페인이 우리 거래를 지금 방해한다고 라구라스나. 그래가지고 저거 스페인 애들 뭐 좀 손 좀 봐줘야 되겠는데 명분이 없어. 명분. 미국이 명분 찾는 거는 또 도사라고 말씀드렸죠. 1898년 아바나, 쿠바 수도죠. 아바나항 앞바다에 정박돼 있던 미군 군함 메인호가 뻥 폭발하면서 미군 수병들이 죽는 일이 발생했네. 아직까지 배우가 누군진 아무도 몰라요. 역사상으론.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미국이 명분 때문에 저거 해군 함정을 폭파시켰다는 것이 강한 심증인데 물증은 없어요. 어쨌든 명분 생긴 거 아니에요. 뭐야? 쿠바 아바나항에 정박돼 있던 우리 미군 그 군함이 뻥 폭발. 드가 붙은 건 과거 시제 동사죠. 전쟁이다. 그래가지고 스페인을 그냥 박살내버린 다음에 쿠바, 필리핀, 괌, 푸에르토리코를 다 미국이 후루룩 짭짭 드신다. 필리핀도 그때 미국 식민지가 된 거예요. 괌도 미국 식민지가 된 거고. 근데 그때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약간 선심을 썼다고 자랑한 게 뭐냐면 우리 미국은 말이에요. 프랑스, 영국 같은 제국주의가 아닙니다. 제국주의는 남의 나라 땅을 뺏는 걸 제국주의라고 말씀드렸죠. 우린 제국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저기 쿠바를 우리 아메리카의 one of the states 한 주로 우리가 후루룩 짭짭 편입을 하는 게 아니라 독립을 유지시켜 줄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린 제국주의 아니에요. 쿠바 독립 웰컴. 독립을 시켜줬지만 이게 또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똑같은 시기에 쿠바는 그냥 놔두지만 필리핀은 식민지로 만들어버리거든요. 미국의 이중성입니다. 자, 쿠바는 독립 아닌 독립을 해버려요. 가만 놔뒀겠습니까 미국이.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독립을 시켜줬지만 그때부터는 쿠바가 비공식 미국 식민지가 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 증거가 뭐냐면 1898년도에 그 전쟁에서 이제 쿠바가 이제 미국 영향력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몇 년 후, 그러니까 5년 후군요. 1903년도에 쿠바 여러분 지도 한번 보세요. 쿠바가 약간 눕혀놓은 긴 막대기처럼 보이는데 거기에 맨 동쪽 끝,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오른쪽 끝이죠. 거기에 관타나모라는 곳이 있거든요. 관타나모라는 곳에 미국이 기지를 만들고 영구적으로 빌려버려요. 영구적으로 빌린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빼앗아 버린 거죠. 아니, 철면피 영국도 홍콩을 99년, 100년이라고 칩시다. 100년 동안 빌렸다. 100년이라고 딱 못을 박았는데 미국은 영구적으로 빌려버려요. 그냥 뺏어버린 거죠. 관타나모에 1903년도에 관타나모 해군 기지를 만들어요. 미국이요.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관타나모 해군 기지가 있고 그 당시에 관타나모 또 수용소가 있고 현재도 있거든요. 1903년도에 만든 해군 기지가. 여기가 얼마나 그 치외 법권 지역이냐면 미국 법도 적용이 안 되고 쿠바 법도 적용이 안 되고 애매모한 지역이냐면 영화 A Few Good Men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A Few Good Men은 얼마 안 되는 소수의 좋은 사람들이라고 해서 미국 해병대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톰 크루즈, 잭 니콜슨, 데미 무어의 풋풋했던 시절을 볼 수 있는 영화인데 여기 쿠바 관타나모 기지에서 발생한 한 사병의 죽음을 파헤치는 법정 스릴러거든요.
이 A Few Good Men 보면은 그 잭 니콜슨이 관타나모 해군 기지의 그 사령관으로 나오는데 역대 영화 대사에서 가장 명대사가 여기서 나오죠. 이 변호사들이 그러니까 그 군 변호사죠. 계속해서 지금 그 관타나모 기지에 있었던 미국 해병의 살인 사건을 파헤치니까 잭 니콜슨이 법정에서 이런 말 하죠. 너희들이 진실을 원해? 너희들은 진실을 감당 못해. 알려고 하지 마. You want the truth. You can't handle the truth. 라는 명대사가 나오는 A Few Good Men. 관타나모 기지에 대해서 알고 싶은 분들은 A Few Good Men 꼭 한번 보세요. 여기가 또 악명 높은 기지가 된 게 뭐냐면 9.11 테러 이후에 영장 없이 테러 용의자들을 다 체포해서 관타나모 기지로 데리고 와가지고 공개적으로 고문을 해버려요. 그게 가능했던 게 뭐냐면 여기 미국 땅이 아니거든. 그렇다고 해서 쿠바 땅도 아니에요. 무슨 땅이냐? 그냥 관타나모 기지예요, 그냥. 그래서 여기서 엄청나게 많은 고문과 이 말도 안 되는 인권 유린이 벌어졌어요. 관타나모 기지. 여기서 이상한 거 못 느끼시겠어요? 1950년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과 쿠바는 사이가 좋았기 때문에 관타나모 기지가 있는 건 괜찮아요. 근데 카스트로란 사람이 공산혁명을 일으킨 다음부터는 쿠바와 미국이 적국이지 않습니까? 에너미. 그런데도 쿠바 땅에 미국 기지가 있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관타나모 기지 주변에 정말 빽빽한 지뢰밭을 설치해가지고 아예 못 넘어오게 쿠바 군이. 아이러니예요, 이건. 적국 영토 한가운데 내 땅이 있는 거예요, 지금. 물론 그 지뢰밭은 클린턴 행정부 때 다 없애버렸어요. 이게 그 관타나모 기지가 뭐 조그만 기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엄청 커요. 안에 학교 다 있고 심지어는 맥도날드 지점도 거기 있어요. 어쨌든 이 기지가 1903년도부터 미국 기지였다. 왜냐하면 미 스페인 전쟁의 전리품 미국도 하나 챙겨야 되지 않습니까? 자, 이제 쿠바 역사를 본격적으로 한번 보는데 1933년 그러니까 그 미 스페인 전쟁 이후부터는 계속 친미 정권이었어요. 당연히 그렇겠죠. 미국이 독립시켜줬는데 1933년 32살에 풀헨시오 바티스타라는 인물이 그 당시 육군 하사관이었거든요. 뭐 하사관을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계급이지 않았습니까? 하사관은 32살에 나이 어린 32살의 풀헨시오 바티스타라는 육군 하사관이 쿠데타를 일으켜요. 쿠데타. 뻥! 집권을 해요. 처음에는 이 바티스타라는 이 집권자가 노동자 농민을 위한 정책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해요. 그래서 인기가 부부북 인기 짱이었던 상황이거든요. 처음에는. 내가 쿠데타를 일으킨 것은 내가 정권을 잡기 위해서가 아니라 고통받는 우리 노동자 농민들을 위해 가지고 제가 쿠데타를 일으킨 겁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정권을 잡은 겁니다. 여러분들 바티스타. 그런데 사람이란 것이 정권이란 것이 권력이란 것이 무엇인지 처음에는 시작이 좋았던 이 바티스타가 점점 타락하나 봐. 부정부패에 빠지기 시작하고 결정적으로 처음에는 이제 반미 정권이었는데 슬슬 친미 정권이 돼가고 미국과 손을 잡으면서 부패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부패의 끝. 미국 마이애미가 환락의 도시거든요. 카지노 등등등등등등. 바, 술집, 스트립쇼. 여기 사실이에요. 스트립쇼의 왕국이에요. 마이애미는. 그걸 그대로 쿠바 수도인 아바나에 다 갖고 와요. 바티스타라는 사람이. 정말 이제 슬슬 쿠바는 이 바티스타라는 인물 때문에 미국의 향락적 식민지, 경제적 식민지가 되는데 바티스타 정권의 부패의 극에 달했을 때는 수도 아바나에만 미국식 호화 호텔이 270개, 미국식 카지노가 무려 1000개가 아바나 시내에 생깁니다. 그러니까 제2의 환락 마이애미가 돼버린 거죠. 이런 꼴을 도저히 못 보겠다.
라고 들고 일어난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바티스타, 저거는 미국의 개다. 들고 일어난 사람이 누구냐면 변호사 출신인 피델 카스트로여요. 피델 카스트로는 법대 나오고 변호사 출신이에요. 처음에는 제도권 안에서 개혁을 하려고 해요. 아무리 내가 바티스타 정권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하더라도 뭐 내가 당장 총을 잡을 수 있는 건 아니지. 제도권 안에서 그래 선거를 통해 가지고 내가 제도에 들어가 가지고 개혁을 이뤄내겠어. 근데 바티스타 정권이 선거를 하려고 하면 선거 취소해버리고 선거를 해도 부정부패 선거를 해버리고 선거 조작을 해버리고 카스트로가 안 되겠다. 이거는 무력으로 뒤집어 엎어야 되겠다. 라고 해서 무력으로 혁명을 일으켜서 쿠바를 뒤집어 엎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1953년 7월 26일 날 카스트로가 이제 동료 동지들 123명과 함께 군부대를 습격해버려요. 몬카다 군부대 습격 사건이라고 하는데 참 허술한 히틀러의 민회인 쿠데타 같이 허술하게 짝이 없는 쿠데타였거든요. 시가전 끝에 그 정부군이랑 군부대를 습격했는데 거긴 군인들 많을 거 아니에요. 여기는 100명밖에 안 되고 시가전 끝에 다 체포가 돼요. 사살되고 카스트로는 체포가 됐는데 바티스타가 이 지도자께서 카스트로를 처형을 안 시킵니다. 다른 애들은 다 처형시키고 사형시키고 했는데 왜냐? 나 이만큼 관대하다 이거지. 여러분들 저 애송 애들이 그때만 해도 카스트로가 20몇 살밖에 안 됐어요. 저 애송 애들이 뭐 감히 우리 정권에 뭐 총 들고 덤빈 것 같은데 뭐 몇 명들은 다 뭐 길거리에서 사살해버리고 저 주동자 뭐 카스트로라는 변호사 출신 뭐 변호사 맞지? 아직 젊은 애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반성하는 취지로 내가 한번 봐줄 테니까 저기 콩밥 좀 먹고 와가지고 세 사람 기회 한번 또 줄게요. 아하, 나 바티스트가 그만큼 관대합니다. 하하하하. 그래가지고 구속이 돼요. 구속이 된 다음에 카스트로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게 또 전화위복이 계기가 돼요. 히틀러와 똑같아. 데자부예요. 재판 과정에서 명연설을 해요. 변호사니까 얼마나 또 말을 잘하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그 명연설이 있지만 바티스타 이전에는 우리 쿠바가 못 살아도 자유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미국의 식민지로 전락한 우리 조국 쿠바 자유도 없습니다. 자유가 없으면 뭐합니까? 잘 살면 뭐합니까? 뭐 이런 식으로 명연설을 해요. 그게 히틀러와 똑같이 쿠바 언론에도 조금씩 보도가 되거든요. 인지도가 인기가 쑥쑥쑥쑥쑥쑥 올라간 거죠. 24살이었는데 피델 카스트로가 정말 애송이로 봤는지 아니면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애송이로 봤다고 하는 게 일반적인 평이거든요. 저 애송이 20몇 살짜리가 해봤지 뭐 하겠어. 바티스타가 그냥 풀어줘요. 다음 해 그 피델 카스트로를 야 너 나가서 두부 먹고 잘 살아. 카스트로 애송이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배 타고 멕시코로 건너가서 멕시코로 망명을 해버려요. 멕시코가 나름 땅이 넓으니까 어디 숨어 있으면 잡을 수도 없고 그 당시 웬만한 뭐 사회주의 혁명가들, 공산혁명가들 다 멕시코로 망명해가지고 거기서 뭐 제2의 계획을 뭐 꿈꾸던 그런 시대였거든요. 멕시코로 망명해서 쿠바 혁명을 계획하는데 그때 어떤 사람을 만나냐면 평생의 동지였던 체 게바라를 멕시코에서 만납니다. 나중에 말씀드리지만 체 게바라는 아르헨티나 사람이에요. 체 게바라를 만나가지고 나는 피델 카스트로라고 해요. 그쪽은 나는 이렇게 하면 끝까지 목소리 이거 해야 되는데 바꾸겠습니다. 나는 체 게바라요. 반갑소. 우리 같이 스페인어를 쓰는군요. 그렇죠. 뭐 다 뭐 라틴 아메리카 출신인데. 우리 쿠바 상황이 이러 해가지고 내가 쿠바를 뒤집어 엎으려고 합니다. 그래요. 제가 별로 뭐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일조하겠습니다. 제가 또 의사지 않습니까? 체 게바라는
의사 면허가 있었던 의사였어요. 피델 카스트로는 변호사 면허가 있었던 변호사고. 그래가지고 1955년 그란마호라는 배를 타고, 그란마가 그 스페인어로 그랜마더거든요. 할머니호라는 배를 타고 쿠바의 체 게바라와 피델 카스트로와 동료들이 몰래 잠입을 해요. 이것도 얼마나 허술한, 얘네들 왜 그랬을까 진짜. 이 그란마호라는 배가 지금도 쿠바에 가면 전시가 돼 있는데 25명 정원이거든요. 25명 정원에 82명이 타요. 안 가라앉은 게 다행이지. 거기 또 무기까지 또 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는 4, 5일 정도면은 멕시코에서 출발해서 쿠바에 도착할 그런 거리였는데 일주일 넘게 걸린 거예요. 7일이. 게다가 배멀미까지 심해가지고 거기 타고 있던 80여 명의 전사들이 전투 능력이 다 상실된 거예요. 지금 쿠바에 도착했을 때. 괜찮아? 나 전투가 나발이고 나 못하겠어. 게다가 쿠바에 거의 다 와서는 암초에 또 좌초가 돼버리네. 그란마호가. 엎친 데 겹친 것이죠. 정부군한테 당연히 발각되죠. 어이 아미고, 저 앞에 있는 배 저기 뭐야? 뭐 암초에 좌초된 것 같은데 뭐가 막 총 들고 뛰어내리네. 저 반군 아니야? 반군이다! 대부분 다 사살이 됩니다. 그리고 카스트로와 체 게바라 등등 16명만 살아남아가지고 쿠바 산악지대로 피신을 해버리거든요. 16명. 정말 죽다 살아난 거죠. 피델 카스트로랑 체 게바라가. 그때부터 한 3년 동안 산악 속에서 첩첩산중 안에서 이 대민 봉사 활동을 해가지고 농민들에게서 민심을 얻기 시작해요. 글 공부도 시켜주고, 따라해봐라 A, B, C, D, E, F, G. 그 영어 아닌가요? 영어도 좋아. 1 더하기 1은 귀요미. 그렇지. 이런 식으로 산수도 알려주고 또 농사법도 알려주고 이런 식으로 농사를 해야 됩니다. 2모작, 3모작, 4모작. 그리고 체 게바라는 의사잖아요. 알레르기 연구로 의사면허 땄거든요. 아르헨티나에서. 그래서 체 게바라는 다 의료 봉사해주고, 물론 다 무료죠. 와신 상담을 해요. 이 16명의 이 혁명군이죠. 그러면서 농민군들도 슬슬 이제 합류하기 시작을 합니다. 야, 저기 우리 체 게바라 선생, 또 피델 카스트로 선생 연설 좀 들어봤어? 밤에 내가 들어가서 좀 연설 들어봤는데 일리가 있더라고. 지금 우리 조국 쿠바는 바티스타라는 독재자 때문에 미국의 식민지가 되고 있어. 경제 식민지. 저 아바나 봐봐. 우리의 혁명의 수도였던 아바나, 지금 미국식 카지노가 와서 들어와가지고 우리의 그 고혈을 다 빨아먹고 있단 말이야. 그래, 카스트로 선생 말이 맞아. 뒤집어 엎어야 될 것 같아. 그렇게 너도 생각해? 나도 그렇게 생각해. 농민군들이 엄청나게 합류를 합니다. 드디어 1958년 7월. 준비됐나? 됐다! 준비가 된 것으로 파악된 혁명군들이 산속에서 나와서 본격적으로 정부군들과 교전을 벌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1959년 1월 1일 카스트로가 이끄는 농민군, 그러니까 혁명군이죠. 혁명군이 수도 아바나에 입성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쿠바 혁명, 쿠반 레볼루션이거든요. 쿠바 혁명에 정말 결정적인, 피델 카스트로는 쿠바 사람이기 때문에 쿠바 혁명을 이끌었다고 치더라도 체 게바라는 왜 여기에 또 가담을 했을까? 체 게바라는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아르헨티나 국적이에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태어났고, 모터사이클 다이어리라는 영화 보셨나요? 2004년도인가 개봉을 한 영화거든요. 모터사이클 다이어리라고 체 게바라가 친구와 한 명이랑 오토바이를 타고 남미를 싹 일주를 하는 그런 여정을 그린 영화인데, 굉장히 지루하다면 지루하지만 체 게바라가 어떤 식으로 혁명가가 됐는지 알고 싶은 분들은 모터사이클 다이어리라는 영화 꼭 보세요. 하여간 오토바이 타고 남미를 쫙 한번 훑어봤는데
자기가 본 라틴 아메리카는 정말 못 사는 농민 노동자들 지옥 같은 삶을 눈으로 본 거지, 체게바라가. 그래가지고 혁명을 꿈꾸거든요. 체게바라가 본명이 아니에요. 원래 본명은 에르네스토 게바라 데라 세르나. 좀 긴데, 길죠? 체는 이게 스페인어로 어이 거든요. 어이 게바라, 이봐 게바라, 체 게바라. 그게 이제 별명이 우리가 본명으로 이제 굳혀진 것 같은데, 하여간 본명은 달라요. 그 체 게바라는 체 게바라 여러 가지 이제 그 다른 이 별명 중에 하나예요. 체 게바라가 이제 어렸을 때 이제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1928년도에 태어나는데, 피델 카스트로가 1926년생이니까 이 피델 카스트로가 이제 2살 형이네요. 암으로 이제 할머니가 돌아가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그 암 환자들을 치료하자라는 뜻으로 이제 그 의대에 진학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같이 알레르기 연구로 의사 면허를 따거든요. 처음으로 대학 시절 때, 그러니까 의대생 때 자전거로 아르헨티나를 쫙 돌아요. 자전거 타고 쭉 이제 그 아르헨티나를 돌아보니까 본 거는 뭐냐? 군부 독재에 신음하는 노동자 농민들밖에 못 본 거예요. 우리한테 뜯어갈 세금이 또 어디 있다고 또 뜯어가시오. 잔말 말고 세금 내라고. 세금을 못 내면 너희 집 앞니야. 어찌 이러하시오.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 나도 몰라. 위에서 시키는 대로 우리는 세금만 뜯어가면 되는 것이오. 이러지 마시오. 이러지 마시오. 여보, 우리 먹을 건 또 없는데 어떡하죠? 이거를 자전거 타고 오면서 다 본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1952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같이 친구와 함께 오토바이를 타고 라틴 아메리카를 쫙 여행을 해요. 그걸 그린 영화가 모터사이클 다이어리거든요. 본 거는 뭐냐면 아르헨티나뿐만 아니라 무슨 볼리비아 등등등등 다른 나라들도 정말 이 신음하고 고통스러운 민중들이 있다는 걸 보거든요. 뭐 사탕수수 농장에 끌려와가지고 노예처럼 살다가 죽는 노동자들, 석탄 캐다가 탄광이 무너져서 죽는 광부들 등등등등등등등. 특히 체 게바라가 격분을 하는 게 뭐냐면, 미국 마이애미도 가요. 마이애미에 가서 환락의 도시 마이애미를 가가지고 이 가난한 이들을 착취하는 미국 자본주의를 보고 격분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체 게바라가 이런 말을 남기거든요. 아홉이 있는 자가 하나 있는 자에게서 그 하나를 뺏어가지고 열을 채우려고 하는 미국 자본주의 타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체 게바라. 많은 분들이 한때는 체 게바라 얼굴 그려져 있는 티셔츠 입고 다니는 게 유행이었거든요. 뭐 서울 이태원에서도 많이 팔고. 근데 그 가슴팍에 그려진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입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이 사람 누구야? 글쎄 수염 있는 거 보니까 미국 사람? 미국 사람이라고 하면 체 게바라 열받을걸요. 하여간 미국 마이애미, 플로리다의 마이애미에 가서 환락의 극치인 미국 자본주의를 보고 격분을 합니다. 체 게바라가. 말씀드린 것 같이 아홉이 있는 자가 하나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그나마 있던 하나를 뺏어가지고 열을 채우려고 하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다. 이렇게 격분을 해요. 뭐 이것도 우리나라 정치인이 한 말이지만, 뭐 부자들이 등심 먹을 때 부자가 불고기만 먹어줘도 굶는 사람들이 적어도 라면을 먹을 수 있다. 이런 말 비슷한 얘기죠. 그거를 보고 플로리다 마이애미에서 환락 자본주의, 미국 자본주의를 보고 그때부터 의사고 뭐고 다 때리치우고 나는 평생 헐벗고 굶주리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나는 살고 싶다 결심을 합니다. 의사 아무 의미가 없다. 병원에 바로 사표를 내버려요. 나는 노모 의사. 대단한 거죠. 의사로 살면은 그때도 지금도 그렇지만 평생 떵떵거리고 살 수 있는데 바로 의사 사표를 내버리고 멕시코로 건너고 가버려요. 말씀드린 같이 멕시코는 그 당시에 도망 온 혁명가들의 뭐 이 집합소였거든요. 멕시코에 건너가서 혁명 공부를 하는데 그때 만난 사람이 쿠바에서 도망 온 피델 카스트로였는 거죠. 손을 잡고 그래 우리 한번 라틴 아메리카의 혁명을 위해서 손잡고 싸워보자. 그때부터 예전에는 해부학,
생물학 이런 책을 손에 들었던 낭만주의 청년에서 총을 든 게릴라로 변신을 합니다. 그리고 카스트로와 함께 아까 말씀드렸죠. 1955년에 쿠바에 잠입을 시도하는데 뭐 배멀미 등등등등 허접하게 침범을 하다가 뭐 탈출해서 이제 산속에서 혁명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전편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1959년에 쿠바 혁명에 성공을 합니다. 그때부터 체 게바라는 의외로 쿠바 제도권 안에 들어와요. 쿠바 중앙은행 총재 등등등등을 고위직을 맡거든요. 한국은행 같은 쿠바 중앙은행 총재도 하고. 근데 이게 뭐안 맞는 옷같이 이게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이게요. 제도권에서, 그러니까 쿠바의 그 이제 관료죠. 관료로 살아가면서 느낀 건 뭐냐면, 더욱더 느낀 거는 강대국의 힘의 논리만 철저하게 느낍니다. 특히 결정적인 게 뭐냐면은 소련이 그 당시 이제 소비에트 유니언, 지금은 망해버린 소련이 계속해서 쿠바에게 종주국 노릇을 하려고 해요. 여기 체 게바라가 격분한 겁니다. 아니, 볼셰비키 혁명으로 만들어진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큰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소련도 결국엔 제국주의였어. 격분을 해요. 그래서 소련과 굉장히 마찰을 빚어요. 체 게바라와 소련이. 그래서 소련이 은근슬쩍 피델 카스트로에게 압력을 넣거든요. 쟤 날려. 이런 식으로 아웃시켜. 쟤 너무 이상주의자 아니야? 쟤 아웃시키라고. 중앙은행 저런 애 시키면 안 된다고. 체 게바라는 정말 절망을 한 거죠. 아니, 볼셰비키 혁명으로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혁명의 핵이 돼야 될 소련마저 제국주의야! 이렇게 갈등을 벌이다가 1965년도에 카스트로에게 스스로 작별 편지를 써요. 난 이거 아닌 것 같다. 그리고 나는 너 쿠바 잘 다스려라. 나는 제국주의가 있는 곳은 어디든지 가가지고 싸우겠다. 다시 게릴라로 돌아가겠다. 라고 선언해요. 정말 뭐 사회주의, 공산주의, 뭐 자본주의, 민주주의 떠나가지고 대단한 인물인 게 기득권을 다 버린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의사 버렸지. 두 번째는 쿠바의 뭐 중앙은행 총재 등등등 다 버렸지. 다시 총 들고 게릴라를 하겠다라고 들어가요. 영원한 게릴라죠. 처음에는 이제 아프리카 콩고로 들어가요. 이제 아프리카를 해방시키겠다고 해서 콩고로 들어갔다가 1966년도에 이제 볼리비아로 잠입을 하거든요. 이제 머리를 빡빡 밀어버리고 사업가로 위장을 해서 이제 잠입을 했다고 해요. 볼리비아 해방시키려고. 그러니까 볼리비아 산속에도 들어가요. 총 잡고. 근데 볼리비아의 그 당시 농민들이 아이고 오호라 통제라. 약간 보수 친 정부 성향의 농민들이었거든요. 아이 뭐 혁명 나 그런 거 모르는데. 아유 뭐 정부에서 주는 그냥 뭐 보조금 받고 살면 되는데 뭐 혁명 이런 식으로. 그 당시에 또 CIA도 미국 CIA도 체 게바라의 목에 자동차 한 대급의 현상금을 걸어놓은 상황이었어요. CIA가. 그러니까 농민들이 뭐 정말야 지금 목에 자동차 한 대 현상금 얘기를 밀고를 해버려요. 저기요 국정원이죠. 체 게바라 그 마야가 지금 어디 숨어 있는데요. 밀고를 해버려요. 밀고를 농민들이. 그래가지고 1967년 10월 8일 숲속에서 정부군과 이제 볼리비아 정부군이죠. 볼리비아 정부군과 교전 후에 체포돼가지고 산속에서 사살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볼리비아 정부군은 체 게바라의 손목 양쪽 손목을 잘라요. 그리고 손목을 쿠바로 보내요. 지문이 있을 거니까 이 지문 확인한 다음에 체 게바라 죽었다는 거 공식적으로 확인을 하라고. 근데 몸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상태지 않습니까? 시신은 어디 있냐고. 그게 1997년도에 볼리비아 산악에서 손목이 잘린 그 해골이 발견이 되거든요. 검사를 해보니까 DNA 검사 등등 해보니까 체 게바라의 시신이 맞는 거예요. 30년 만에 쿠바로 보내져가지고 안장이 됩니다. 그 체 게바라의 장례식에는 50만의 군중이 몰려가지고 통곡을 했다고 하죠.
체 게바라는 생전에 이런 말을 주로 했습니다. 인간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혁명가가 될 수 없다. 사람을 먼저 사랑을 해야 됐다. 지금도 여러분 뭐 코로나 때문에 가실 수는 없지만 쿠바 수도 아바나에 가면 혁명광장이라고 있는데 거기 보면은 벽면에 커다란 체 게바라 얼굴이 딱 그려져 있거든요. 뭐 쿠바 검색하시면 제일 먼저 나오는 사진이 그 사진이에요. 쿠바 아바나에 있는 혁명광장의 체 게바라 얼굴. 그리고 딱 그 옆에 체 게바라가 평생 생전에 늘 입에 달고 다녔던 그 말이 딱 적혀 있어요. 그 얼굴 밑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아스탈라 빅토리아 시엠프레. 우리말로 하면은 승리하는 그 순간까지 영원히 딱 적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라틴 아메리카 편은 체 게바라의 명언 승리하는 그 순간까지 영원히 아스탈라 빅토리아 시엠프레까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어떤 역사 세계사가 기다리고 있을지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